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1월 28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약간 좀 쌀쌀해졌죠? 네, 오늘부터 좀 많이 추워질까 했더니 뭐 수요일인가부터 많이 추워진다라고 돼 있고요. 그래도 옷은 웬만하면 집에서 나오실 때 어, 얇게 입고 나와서 추운 것보다는 따뜻하게 입고 나와서 더우면 이제 벗으면 되니까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사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우려에 대한 기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스타트업 기업들 돈줄 막혔다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사들 있고, 부동산 시장 기사도 제가 부동산 쪽은 잘 커버를 일부러 안 하는데요. 미분양 4만 가구 넘어가고 주택 경매가 또 38% 급증 뭐 요렇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침체인 건지 확인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먼저 오늘은 전부 월요일은 조선일보고요. 화요일은 매경, 수요일은 서경, 목요일은 한경, 금요일은 중앙일보. 뭐 요렇게 제가 네이버 순서대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판에 있는 순서대로. 오늘 기사는 다 조선일보에서 따온 거고요. 유명 스타트업도 돈줄이 막혀서 망할 판이라고 돼 있는데 샌드박스, 불응, 오늘회 등 회생 신청하거나 구조조정이라고 돼 있어서 국내 유명 유튜버들의 최대 소속사인 스타트업 샌드박스 네트워크가 감원 및 사업부 매각 축소를 포함하는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샌드박스는 27일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커머스 사업을 매각하고 e스포츠 대회 운영 사업은 종료한다고 밝혔네요. 샌드박스는 전체 직원 560명 중 일부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샌드박스는 2014년 창업한 이후 국내에서 가장 많은 470여 명의 유튜버를 거느린 대형 스타트업으로 성장을 했다. 유튜버 육성과 콘텐츠 제작, 광고 영업이 핵심 사업 모델이네요. 도티, 곽튜브 같은 유명 유튜버들이 소속돼 있고 저는 처음 듣는 분들인데 김연경, 정찬성 같은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유튜브 콘텐츠도 제작을 한다고 하네요. 창업자인 이필성 대표는 시장 1등이라 무난히 투자를 유치할 줄 알았는데 상반기에 추진했던 대규모 투자 유치가 무산됐다고 하고요. 3개월 비상경영을 했지만 그래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샌드박스는 지난해 매출 1136억에 121억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국내 국내 스타급 스타트업마저도 잇따라 한계 상황에 봉착을 해서 구조조정과 회사 매각에 나서고 있다. 배달 대행 국내 1위인 메쉬코리아 서비스 모형이 불응이네요. 불응. 배달 대행 국내 1위네요. 아마 배달 음식이 아니라 이것저것 배달하는 업체인가 봅니다. 이 불응은 법정 관리와 매각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고, 그래요. 토종 OTT 왓챠도 긴급 자금 수혈 후에 대기업을 상대로 매각 의사를 타중 중이네요. 이게 뭐 분위기 좋고 잘 나갈 때 이런 매각을 타진을 해야 되는데, 요즘 되게 이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투자업계 돈줄이 마르면서 덩치 작은 스타트업들이 줄줄이 쓰러진 데 이어서 최근에는 업계의 간판 자리를 굳건히 지켰던 스타트업들도 투자금 조달 실패와 적자 폭증에 백기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정부의 모태 펀드조차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0% 축소한 상황이라 내년엔 스타트업 업계 한파가 훨씬 거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네요. 보통 이제 정부에서 모태펀드, 이게 왜 모태펀드라는 말을 쓰냐면요. 그 스타트업은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이 잘 안 나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부에서 모태펀드로 벤처에 투자해주는 자금을 뭐 5천억 설정을 하면 그 5천억에서 이제 50억을 우리가 낼 테니 증권사나 어디 뭐 PF나 이런 데서 벤처 캐피탈들이죠.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그러면 50억을 모아오면 총 100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 자금을 조금 육성을 해주는 거죠. 정부에서 우리가 50억 댈게. 너네 그러면 벤처 캐피탈도 50억 되면 리스크가 좀 줄어드니까요. 예, 그런 식의 모태펀드도 내년에는 40% 줄인다는 말이죠. 메쉬코리아는 상반기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지난 25일 결국 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고요. 수많은 배달 대행 업체 중 매출 1위 서비스 불응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는 지난해 적자가 368억 원을 냈네요. 운영자금이 소진되자 창업자 유정범 의장이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OK캐피탈로부터 360억 원을 대출받았지만 이마저 상환 기한을 넘겼다고 합니다. 메쉬코리아가 몸값을 70% 이상 낮춰 투자를 받으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실패를 했고 채권단은 빨리 회사를 매각하기를 원하는 입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처 투자 금액은 약 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21억이나 증가한 24.3%나 증가한 역대 최고 금액이었지만 하반기 들어서 상황이 급변했고 지난 3분기 벤처 투자 규모 1조 2,525억 원은 작년 3분기에 비해서 40%나 급감을 했다. 경기 침체 우려에 투자자들이 위축되면서 스타트업으로 가는 자금이 뚝 끊긴 것이다. 풍부한 유동성을 등에 업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스타트업들은 예상했던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자 급전을 빌리거나 직원을 내보내고 있다. 업계 1등을 유지한 덕분에 그간 수월하게 투자를 유치해왔던 간판급 스타트업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혈 경쟁 심했던 신선식품, 커머스 시장 긴급 대출받고 전 직원 권고사직도. 출혈 경쟁이 치열했던 유통 커머스 시장에서 가장 극명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내 신선식품 유통 스타트업 정육각은 지난 23일 신한캐피탈로부터 빌린 단기 대출 370억 원의 만기를 가까스로 6개월 연장했네요. 2016년 창업한 정육각은 정육점을 정육각 이런 식으로 했나요? 이름이 직접 가공한 축산물과 신선식품을 문 앞까지 새벽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면서 빠르게 성장을 해서 기업 가치가 1,000억 원을 넘겼는데 올해 초 신선식품 유통업체 초록마을을 인수한 것이 화근이 됐고요. 정육각은 1,500억 원대 대규모 투자를 받아 인수대금 900억 원을 조달하려 했지만 투자금이 기대에 크게 못 미쳐 대출을 받은 것이다. 수산물 당일 배송 서비스로 160만 월간 방문자를 모으며 돌풍을 일으켰던 오늘회 가로 열고 오늘 식탁은 사실상 서비스 중단 상태네요. 투자 유치가 불발되면서 협력사에 지급해야 할 대금까지 연체됐던 오늘회는 결국 지난 9월 서비스를 중단하고 전 직원 상대로 권고사직을 단행했다. 오늘회는 현재 수산물이 아닌 10개 내외 식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만 하고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메쉬코리아는 2륜차가 아닌 4륜차 식자재 배송까지 사업을 급속하게 확장을 했고
오늘 회화 정유각은 1등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 마케팅과 기업 인수에 큰 돈을 썼다면서 패션, 명품 플랫폼들도 모두 100억 원 이상 적자라 곧 한계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네요. 야, 그 밑에 뭐 왓챠 얘기도 있고요. 안 되니까 이제 대기업에 우리 좀 사가라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내년에도 스타트업 업계의 상황이 나아지긴 힘들 전망이고 모태펀드 예산이 올해 5,200억에서 내년 3,135억 원으로 40% 감소하고 한 투자 심사역은 최근 스타트업들의 돈줄이 마르니 자금 여유가 있는 기업들이 헐값으로 50% 이상의 지분을 인수해가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가 되면 더 많은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자금 관리, 주식도 그렇고요. 네, 이런 스타트업 비즈니스도 모두가 이 자금 관리가 참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금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뭐 투자를 하고 뭐 새로운 기업을 인수하고 싶을 때도 글로벌 유동성 상황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기사는 미분양 4만 가구 넘고 주택 경매가 38%까지 지금 급증을 하고 7년간 하락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시장 경착륙 조짐. 최근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선 수개월 사이 실거래 가격이 30% 안팎으로 내린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와, 30% 벌써 빠졌어요? 정부가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최근 서울을 뺀 수도권 대부분을 비규제 지역으로 풀었지만 집값 내림세에 더욱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거 집값 상승기에 정부가 규제를 찔끔찔끔 내놓으면서 시장 왜곡만 부추긴 선례가 있다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경제 전반에 위기로 확산하는 것을 막으려면 규제 완화가 시장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 노원구가 7.17% 마이너스, 도봉구 마이너스 7%는 올 들어 아파트값이 7% 넘게 내렸다. 최근 1, 2년 사이 무주택 서민층의 주택 매수가 집중된 지역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 북한산 시티가 지난 7일 24층 매물이 5억 6천만 원에 팔렸는데요. 같은 면적 21층 매물이 4월 초에는 7억 5,300만 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며 7개월 만에 26% 내렸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현대아파트 전용 114제곱미터는 이달 초 8억 5천만 원에 매매 계약됐는데 이게 작년 12월 달에 12억에 팔렸는데 지금 29%나 하락을 했네요. 집값 하락 외에도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경매 물건이 급증하는 등 전형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국토부가 집계한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지금 41,604가구로 작년 말 17,700 작년 말에 17,700가구였는데 지금 41,600가구로 2.3배나 늘었네요. 경매시장 동향도 부동산 경기 침체를 잘 보여주는데 주택 소유자가 빚을 제때 못 갚으면 경매가 나오죠. 지난달 경매를 신청한 건수 2,648건은 전월 대비 37.6% 급증을 했고요. 이남수 신한은행 행당동 지점장이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산 사람들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지금 주택경기 경착륙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아직 추가 규제 완화에 조심스러운 모습이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되셨네요. 제가 이 정치 뉴스를 잘 안 보다 보니까 최근 서울 아파트값 하락과 관련해서 정상적인 가격 수준인지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서울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소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에 달하고 있고 최근 집값 추가 하락이 유력한 상황에서 누가 집을 사려고 하겠느냐 하면서 정부가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부동산 경기 진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연도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동향을 보니까 2018년도에 78,300건이었는데요. 22년도에 지금 1,359건으로, 야, 이러니까 이제 보통 부동산 중개소가 1층에 있는데 최근에 보면 저희 동네도 보면 부동산 중개소 문 닫은 곳이 꽤 많더라고요. 아직 덜 내렸다. 대폭락은 없다. 최근에 집값 내림세가 얼마나 길게 이어지고 언제쯤 변곡점이 나타날 것인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데 최근 시장 상황은 초기 하락장의 모습으로 더 심한 침체가 닥칠 것이라는 전망과 그러나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과도한 비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네.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다는 책을 쓰신 이현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장은 집값이 평균적으로 40% 하락할 것이고 하락장이 7년 정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밝혔네요. 지금은 집값이 내렸다고 해도 집주인이 반신반의하면서 여전히 버티고 있어서 거래가 많지 않다면서 이들이 버티기에서 매도로 급변을 하면 하락 거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고요. 반면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부동산 팀장은 단기간에 주택 경기가 반등하지는 않겠지만 서울과 수도권 요충지는 대폭락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면서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재개되고 금리 인상이 멈춘다는 신호가 감지가 되면 다시 주택 매수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박합수 건국대 교수는 정부는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것을 우려해서 속도 조절을 고민하지만 이미 시장 수요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네,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얘기가 나오면 건국대 교수님들이 자주 인용이 됩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해외 유명 스타트업도 자금난에 지금 줄줄이 폐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 기사들 쭉 읽으면서 해외 쪽은 너무 우리나라 쪽이 요즘 돈맥경화 현상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외 유명 스타트업도 자금난에 줄줄이 폐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3분기 세계 벤처 투자액 반토막이 났고요. 전 세계 벤처 업계의 자금이 마르면서 기업 규모나 인지도 면에서 주목받았던 글로벌 스타트업들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미국 포드와 독일 폭스바겐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기업 가치가 9조 원에 이르렀던 자율주행 스타트업 아르고 AI는 지난달 문을 닫았다. 구글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가 투자한 플라잉카 스타트업 키티호크도 지난 9월 폐업했네요. 한껏 치솟았던 스타트업들의 몸값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올 초까지만 해도 기업 가치가 390억 달러로 평가됐다. 390억 달러면 거의 50조가 넘네요. 식료품 구매 대행 스타트업인 인스타카트는 지난 7월 몸값이 150억 달러로 크게 줄었고 작년 6월 기업가치 456억 달러에 달했던 스웨덴의 후불 결제 서비스 업체 클라르나는 몸값이 7분의 1 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시장에 돈이 넘치고 신생 스타트업이 높은 몸값을 인정받았지만 투자 자금이 마르면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몰린 것이다. 하긴 상상사 기업들도 지금 거의 주가가 40에서 70% 빠졌는데 당연히 이제 비상장 이런 스타트업들도 주가가 기업 가치가 당연히 이렇게 빠지겠죠. 시장조사 업체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 세계 벤처 투자액은 저도 전 세계 벤처 투자액이 도대체 얼마인가 궁금했었는데 1년 전보다 55% 감소한 745억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딱 100조 정도 되네요. 100조. 근데 55% 감소를 해서 100조네요. 지난 3분기, 한 분기에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400조. 근데 줄어서 100조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800조 거래됐었나 보네요. 지난 1분기부터 3분기 연속 감소세고 특히 벤처 캐피탈들은 한 번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자칫 대규모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년 전만 해도 건당 1억 달러, 약 한 1,300억 이상 대규모 투자 거래가 전체 투자 거래의 60%에 달했지만 현재는 이런 대규모 투자는 40% 수준에 불과하고 투자 건수도 급감을 했네요. 3분기 전 세계 전체 투자 건수가 7,936건으로 작년 3분기보다 20% 줄었고요. 투자가 줄자 신생 유니콘 수도 급감을 했고요. 신생 유니콘이란 유니콘 기업하면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 1조 이상 되는 비상장 스타트업을 얘기를 하는데 그 수도 줄어서 작년 3분기에 등장한 유니콘은 136개였는데 올 3분기에는 25개에 그쳤다고 합니다. 투자업계가 얼어붙자 스타트업들은 인력을 감축하며 버티기에 돌입을 했고 작년 100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던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 스트라이프는 이달 초 전체 직원의 14%를 해고했고 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업체 트윌리오도 직원 11%를 감원했다고 합니다. 미 CNBC는 쉽게 돈을 모으는 시대가 끝나가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높이 날아오른 유니콘들의 날개가 잘리고 있다고 실리콘밸리에서 김성민 특파원께서 쓰신 기사입니다. 네, 난리네요. 이런 게 다 이제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그리고 페드의 긴축, 대차대표 자체를 지금 줄이고 있잖아요.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든 투자가 위축이 되면서 원자재에 대한 수요, 원자재가 됐던 기업이 됐던 투자 수요도 확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에 지금 돌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메르켈이 푸틴 전쟁 첩보를 들었지만 레임덕에 막을 힘 없었다라는 요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놀랐다기보다는 이번에 2월 24일 날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11월에서 1월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TSMC도 이제 11월이 고점이었고, 그죠? 그렇다면, 11월부터, 그리고 1월 달에 이제 급락이 나오죠, 또. 1월 달부터 이제 급락이 나오는데, 저는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미리 시장이 알았을까,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뭐, 슈카월드에서도 거의 뭐 작년 초에 봄이었던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전쟁의 분위기가 미리 많이 분위기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실제 전쟁을 하겠어. 그런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이 메르켈이 푸틴 전쟁 첩보가 있었다고 해서 이 언제 정도부터 알았을까? 제가 그게 좀 궁금하고 그게 주식 시장에는 또 언제부터 이게 또 반영이 됐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 기사에 한번 그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죠.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25일 독일 주간지 슈피겔과 인터뷰에서 내가 지난해 9월 총리 자리에 다시 앉는 상황이었다면 이 문제를 더 파고들었을 것이라고 해안 섞인 고백을 했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알면서도 미리 막지 못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을 하면서 지난해 여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려 했으나 자신의 임기 말 레임덕으로 인해 기회를 놓쳤다고 말하기도 했네요. 지난해 여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상하기 위해서 한 7월경에 유럽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대화 창구를 만들려 했지만
성공을 못했고, 당시는 서방국 사이에서 러시아가 조만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가 돌던 때였다고 합니다. 7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6월 25일 날 고점을 쳤죠. 메르켈은 이를 미국 워싱턴 방문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메르켈은 유럽의 대화 창구 창설은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힘을 합쳐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이미 나에 대해 가을이 되면 사라질 사람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면서 내 제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었고 나는 내 뜻을 관철할 힘이 없었다고 말했다. 16년간 독일 총리로 지내면서 유럽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퇴임을 눈앞에 두자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메르켈은 작년 8월 모스크바 방문 때도 자신의 존재감이 확실히 떨어졌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전의 만남에서 푸틴과 나는 대체로 독대를 했지만 푸틴은 그날 세르게이 라브노프 외무장관을 데리고 나왔다면서 푸틴이 나에 대해 권력 정치의 측면에서 너는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하면서 푸틴은 오직 권력만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슈피겔은 메르켈 전 총리는 16년 총리 재임 기간에 푸틴 대통령을 60여 차례 만났다고 지적을 했고요. 60여 차례 되게 많이 만났네요. 푸틴 대통령과 상당한 친분을 쌓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것이다. 푸틴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게르하르트 슈레드 전 총리 역시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푸틴에게 전쟁 중단 설득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를 했고 메르켈은 다른 이들은 유럽 지도자들에게 푸틴과 협상에 왜 나서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내게는 너무 큰일이라고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했고요. 자신은 최선을 다했지만 유럽의 지도자 중 누구도 자신이 했던 역할을 떠맡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쟁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책임론에 대한 해명이자 다른 유럽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메르켈은 1년 전 자유세계의 영웅으로 떠나며 역할 모델로 추앙받았지만 이제는 과거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하는 사람으로 위기의 성공적 관리자에서 위기의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메르켈은 자신이 2008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반대해서 러시아의 침공 여지를 만들었고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원유에 지나치게 의존을 해 유럽 에너지 위기를 초래했다는 등 비판에 대해서도 오해를 받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겠는데요. 일단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를 했고 물론 더 큰 문제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는 있는데 나토 가입도 반대했고 러시아산 천연가스 원유에 대해서도 많이 수입을 했고 그런 면에서 저도 메르켈 총리 되게 좋아하는데요. 약간 요 부분에 있어서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전쟁을 못 막은 거에 대해서까지 실제로 레임덕 현상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있었었네요. 그것까지도 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난 7월 전후로 벌써 전쟁에 대한 이런 첩보 있었고 아마 푸틴을 잘 아는 사람들은 지난번 크림반도도 2014년도에 그냥 슈카 표현을 뭐라고 그러죠? 후루루 짭짭했다고 그러던가? 슈카는 어제도 제가 봤었는데요. 그렇게 표현을 잘 쓰더라고요. 후루루 짭짭하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전쟁은 당연히 한다라고 유럽 사람들은 아마 유럽의 지도자들은 느꼈을 것 같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5년간 방위비 40조 엔 투입 2027년엔 세계 3위로 이번에 전쟁의 이제 나비 효과죠. 보면
일본이 앞으로 5년간 방위비로 총 40조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90조 정도 됩니다. 이상을 투입해 방위력 증강에 나선다. 27년 방위비가 국내 총생산 GDP의 2%를 넘으면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 방위비 지출국으로 도약할 전망이고요. 네. 27일 요미우리 신문은 기시다 내각과 자민당은 연말 발표할 2023년에서 2027년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대한 최종 조율에 돌입했고요. 이 계획의 핵심인 5년간 방위비 총액을 40조 엔 초과로 정할 방침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전 중기 계획의 방위비 총액은 약 27조 4,700억 엔 정도였는데 일본은 앞으로 매년 방위 예산을 늘리고 2027년에는 국내 총생산 GDP의 2%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고 현재 경제 규모라면 약 11조 엔, 약 우리나라 돈으로 105조 정도로 올해 방위 예산의 약 2배에 달한다. 전 세계에서 연간 100조 원 이상의 국방비를 쓰는 나라는 미국이 나옵니다. 미국이 한 얼마 정도 쓸 것 같습니까? 네, 미국이 7,405억 달러를 방위비에 쓰고 있습니다. 야, 7,405억 달러. 지금 환율 얼마죠? 지금 1,350원. 지금 환율이 1,337원인데요. 그냥 1,300원으로 곱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여튼 1,000조를 씁니다. 1,000조. 예, 국방비 1,000조를 쓰고 미국이 이제 1,782억 달러. 중국이 1,782억 달러니까 220조 정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100조를 넘게 하면 일본이 3번째. 그 사이에 이제 인도, 동일, 영국이 있네요. 대폭 증액한 방위비의 상당 부분은 일본의 반격 능력 강화에 쓰일 예정이고 일본 영토에 대한 적국의 공격 징후를 파악할 경우 적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미리 타격한다는 것인데 약 5조 엔을 1000km 이상 날아가는 장거리 미사일 등을 사들이거나 개발 양산하는 데 쓸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주 전력과 사이버 전력 강화에도 2조 엔과 3조 엔씩 책정을 하기로 했고요. 요미우리 신문은 당초 5년간 방위비 총액과 관련해 방위성이 주장한 48조 엔과 재무성의 35조 엔 방안이 논의됐으나 자민당 내에서는 최소 40조 엔 이상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면서 기시다 내각도 여당 입장을 받아들여서 40조 엔 이상으로 판단했다고 보도를 했네요. 네. 그 다음 마지막 기사입니다. 예, 전기차 판매 우려에 값싼 LFP 배터리가 인기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금융경제 전문가 10명 중에 6명 1년 내 금융위기 닥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기사도 있었는데요. 충분히 최근에 경기 상황이 어떻다는 걸 말씀드린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희 회의를 하는데 S&P 500에서 이렇게 추출해내는 픽스 인덱스가 있고요. 거기서 또 제가 자주 보는 풋콜 레이쇼 있잖아요. 풋콜 레이쇼. 예, 풋콜 레이쇼나 픽스 인덱스나 사실 좀 비슷할 수는 있는데 약간 좀 다릅니다. 예. 그 풋콜 레이쇼 같은 경우에도 아무튼 지금 2020년 코로나 때보다 더 높게 풋콜 레이쇼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S&P 500. 예,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코로나 때 2020년 3월입니다. 3월 대비해 가지고 하여튼 불안감은 지금 극에 달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는 이제 빼고요. 전기차 관련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차 판매 우려에 값싼 LFP 배터리가 인기라는데 완성차들 가격 낮추려 속속 채택을 선언하고 있고요. 과거엔 B급 배터리 취급을 했었죠. LFP 하면 뭐 중국에서 LFP 하는 거 그거는 우리나라가 하는 NCM이나 NCA나 이런 쪽 기술에 좀 떨어지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의 CEO인 로버트 스카린지는 지난 9일 컨퍼런스 콜에서 저가형 배터리인 LFP, 리튬, 철, F가 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산 배터리에 대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인산, P가 뭐죠? P가 하여튼 인산이라고 합니다. 배터리에 대해 이거 맨날 LFP 이거 NCA 늘 뭐 수백 번 했는데 참 맨날 까먹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최적의 성능을 내게 하는 장치라면서 LFP 배터리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주로 만들어 온 LFP 배터리는 한국 업체의 주력 제품인 NCM,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보다 가격은 싸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죠. 네. 이 때문에 더 많은 설치 공간이 필요하고 차량도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데 스카린지는 SUV 인기 등 차량 사이즈가 커지면서 LFP 단점이 상쇄되고 있다. 면서 최근 차량 판매 경량도 LFP 배터리 탑재와 들어맞는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저렴한 LFP 배터리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2020년 테슬라를 시작으로 지난해 벤츠와 폭스바겐, 올해는 포드와 리비안 등이 LFP 배터리 탑재를 선언을 했고요. 현대차도 지난 3월 중장기 전동화 전략 공개 자리에서 LFP 배터리 등 배터리 타입을 다변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값싼 차량에나 적용될 것이라고 여겨졌던 LFP 배터리에 대한 평가가 달려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표가 나오는데요. NCM 배터리 같은 경우에 장점은 긴 주행 거리,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을 가는데 주요 생산하는 업체가 이제 LG엔솔, 삼성 SDI, SK온, 한국 배터리 3사이고요. LFP 배터리는 30% 이상 저렴하고요. 또 안전성, 뭐 폭발 위험도 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죠. 이 배터리는 CATL과 BYD 등 중국 배터리 업체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사이즈가 이제 커지는 이런 부분 외에도 차량 수요 둔화 우려도 이 LFP 배터리 채택을 하게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와 벤츠, 포드가 중국 내 가격을 최대 22% 인하하는 등 완성차 업체의 가격 전쟁이 시작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고요. 이로 인해 전기차의 가장 비싼 부품인 배터리의 가성비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1년간 LFP 배터리 가격이 NCM보다 30%나 싼데 이 싼 원인이 이유가 주 원료인 철이 NCM 배터리 주 원료인 희소 광물에 속하는 니켈, 코발트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지금 니켈, 코발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요. 포드 CEO 짐 팔리는 LFP 배터리를 사용함으로써 15%가량 제조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치명적 단점으로 여겨졌던 낮은 에너지 밀도와 짧은 주행거리가 빠르게 개선되는 것도 LFP에 대한 재평가 이유이기도 하고요.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은 지난 8월 달에 차세대 LFP 배터리인 M3P 배터리를 공개를 했고요. 이 배터리는 LFP에 망간과 아연, 알루미늄을 추가한 것으로 에너지 밀도가 킬로와트당 230메가와트로 한국 기업의 주력인 NCM 배터리 250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발전을 했다고 하네요. CATL은 가격을 낮게 유지한다는 전제로 내년쯤 이 배터리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고 UBS는 최근 전기차 배터리 부족 사태가 LFP 배터리 확충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2030년 15%에 머물 것이라고 했던 LFP 배터리 비율 전망을 40%로 상향했다고 합니다. 네. 재밌는 기사네요.
네, 그럼 오늘 웜의 심박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